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92쪽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가 되겠죠. 자, 3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집심성 점포죠. 자, 이 입지 유형별 점포에 따라 네 가지가 나누는데, 자, 입지 유형별 점포죠. 점포의 소재,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입지 유형별 점포에 따라서 집심성 점포, 그리고 집재성 점포죠.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로 우리가 크게 나눠보죠. 자, 집심성 점포는 여러분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는 바로 집재성 점포로서 뭐 은행이라든지 우리는 보험이라든지 관공서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가 입지하는 점포가 전문품이죠. 자, 이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이 구매 습관에 따른 우리가 분류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편의품점, 선매품점, 이 전문품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이 보면 우리 전문품점에 대한 선매이고, 수요자 취미, 거기 보면 수요자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은 선매품점이죠. 두 개가 서로 같이 묶여 있네요.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를 구애받지 않고, 이것은 바로 전문품점이고, 수요자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이거는 선매품점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자, 3번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 입지. 자, 밑줄은 이 국부적 중심지의 입지, 이것은 바로 이거죠. 국부적 집중성 점포로서 우리가 어구점이라든지 종묘상점, 비료상점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3번도 틀렸고, 이 분산 입지를 해야, 자, 여러분 소매 점포가 입지하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은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서 시험에는 세탁소와 잡화점이 제일 많이 나오죠. 세탁소, 잡화점인데 특히 이 정답 지문을 우리가 산재성 점포에서 많이 묻고 있다는 걸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네요. 4번 정답이고, 전문품점,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이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전문품점이 아니라 선매품점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 자, 35번 문제로 가는데, 자, 이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과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은 기존의 점포로부터 시작이 되며 이를 통해 최소 요구치 분석을 한다. 바로 이 기존 부지의 분석을 하는 거죠. 기존 부지의 분석을 통해서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 순형가가 0이 되는 수준인데 최소 요구치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바로 우린 도시 분석 단계죠. 기존 점포의 목표로 하는 시장을 분석하여 목표 시장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을 하죠. 자,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을 통해서 순형가가 0보다 클 때는 추가로 신규 점포가 입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순형가가 0보다 작으면은 이 기존의 시장이 무슨 상태? 포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맞는 지문. 자, 세 번째는 근린 분석 단계죠. 자, 이 근린 분석
단계가 세 번째인데 이 목표 시장의 최소 요구치를 충족시키는 특정 근린지역을 확인을 하여 이 근린지역별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추계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대상 근린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이 전 단계에서 이 근린 분석이죠. 대상 근린지역을 선정할 때는 이 전 단계인 근린 분석 단계에서 분석한 근린지역의 지출 가능한 금액과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비교해서 차이가 가장 큰 지역, 가장 작은 지역이 아니라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을 선정합니다. 4번 정답이고, 자, 5번은 대상 부지를 선정하는데 대상 부지는 최대의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부지를 선정을 해야겠죠. 이때 최대의 수익이란 해당 부지 자체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 자체가 속해 있는 회사 전체의 수익 극대화를 고려해서 대상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의미죠. 자,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6번 문제를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업자는 대한부지의 가능매상고를 비교하여 상업용 부동산의 입지를 선정한다. 이 대한부지의 가능매상고 추계 방법 중 다음에 제시된 몇 가지 개념은 어느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가? 자, 가능거래지역을 획정하죠. 자, 여기서 점포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고객이 어디에서 찾아오느냐?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을 이렇게 가능거래지역 상권을 획정하고 이 해당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지출 가능한 금액을 추계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1인당 소득 수준을 추계를 해서 이 점포의 면적에 따르는 시장지역 상권을 분할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바로 비율법이죠. 그래서 이 매상고를 우리가 추계하는 방법에 지금은 뭐에 해당하는 설명? 바로 이 비율법에 대한 설명. 이 비율법에 의해 말고도 뭐 여러분 유추법 또는 유사점포법이고 또 허프 박사에서 나오는 중력모형 또는 회귀모형이 이렇게 있죠. 회귀모형,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죠. 자, 그래서 지금 비율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 비율법은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입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베버의 공업입지 이론이 되겠죠. 자, 이 알프레드 우리가 베버에 있어서의 우리가 공업입지 이론인데 베버의 공업입지 이론은 우리가 최소 비용 이론이죠. 베버의 공업입지 이론은 최소 비용 이론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자, 37번. 다음은 공업입지를 분석하기 위한 도해 모형이다. 점선의 타원형은 등 운송비 선으로서 최소 운송비 지점인 P지점, 공장입지 P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운송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공장 입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노동비, 제품 및 원료의 중량과 거리에 따르는 운송비에서 결정된다. 다음 그림과 관련한 공장 입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런데 문제는 운송비와 노동비를 고려한 비용 최소화의 관점에서 최적 공장 입지를 구하는 모형 맞는 지문이죠. 총 운송비 관점에서는 원료의 중량과 제품의 중량을 비교하고 또 거리를 고려해서 비용 최소화의 입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운송비 변수만을 고려할 때, 자, 운송비 변수만을 고려할 때, 자, 그 M1 원재료, M2 원재료가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이게 M1 원재료의 무게를 X, M2 원재료의 무게를 Y, 이게 최적 공장 입지죠. 자, 이 거리를 우리는 A, 또 요 거리 P까지 거리를 우리가 또 B, 자, 요 K는 시장이죠. 제품의 무게를 Z, 거리를 C라고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A 거리에다가 무게를 곱해준 거죠.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이 거리에 무게를 곱해준 요거죠. 두 개를 더해주면은 AX 플러스 BY는 M1,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거리에다가 제품 무게를 곱해준 CZ죠. 이것은 제품 수송비죠. 그러면 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바로 총수송비인데 이 총수송비가 운송비 관점에서 뭐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값이 최소인 지점으로 결정이 된다. 3번 맞고 L지점에서 L지점, 그림에서 L지점은 10원과 20원 사이 있죠. L지점에서 노동비를 10원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운송비는 P지점에서 L지점으로 이동하면 20원 증가하거든요. 운송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적 공장 입지는 L지점으로 이동한다. 자, L지점에서는 운송비는 20원 증가하는데 노동비는 10원 절감되니까 비용이 10원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동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P지점에 공장이 입지합니다. 4번 정답. 제품이나 원료의 운송수단이 바뀌는 적환 지점은 운송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장 입지에 유리하다. 적환 지점을 여러분 이적 지점이라고도 해요.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죠. 적환 지점을 또 이적 지점이라고 해요.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로 갑니다. 배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것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 2번 최소의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최적 입지점으로 보죠. 그리고 기업의 입지윤으로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을 우리가 제시를 했죠. 그래서 배버는 이 수송비, 이 노동비가 바로 인건비죠. 인건비, 또 직접 이익을 제시를 했는데 이 1909년 이 당시 배버의 당시에는 이 주요 운송 수단이 우마차다 보니까 이 수송비를 이 요인 중에서 가장 중시했다. 그래서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거기 보면 요 세 가지를 제시했다는 얘기죠. 네 번째,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 하면 안 되죠. 자, 수송비는 뭐가 돼? 수송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 그리고 노동비도 당연히 최소가 되는 지점이지만 직접 이익은 최소가 아니라 이익이잖아요.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최대가 되겠죠. 요거는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4번이 정답. 등비용선. 자, 우리가 등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등비용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나와 있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자, 39번 문제. 공인중개사 갑은 A 공장과 B 공장의 대표로부터 공장용 부지 구입을 의뢰받았다. 갑이 조사한 각 공장의 특징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각 공장은 어떤 입지 유형으로 봐야 할 것인가? A 공장은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고 상품보다는 원료의 부패 가능성이 높다.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죠. 그래서 원료 지수. 자, 원료 지수를 우리가 M으로 볼 때 이 제품의 중량, 이 제품의 중량에 대해서 국지 또는 편제,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죠. 편제 원료의 중량으로 우리가
편제 원료 중량, 제품의 중량으로 나눠준 게 원료 지수인데 M이 1보다 크면은 국지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크죠. 이런 경우에는 원료의 중량이 크니까 원료 산지의 공업이 입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인데 이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시멘트 산업이라든지 원료의 부패 가능성이 높은 산업, 통조림 공업이라든지 원료 운송비가 제품 운송비보다 큰 산업은 또 여기죠. 편제 원료를 또 많이 사용하는 산업,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자, 그래서 원료 지향형이고 비공장은 상품의 무게와 부피가 많이 나가며 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부분의 상품을 항구에서 선적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공장에서 생산해서 항구까지 운송해 와서 항구에서 이제 배를 선적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겠죠. 수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죠? 중간 지점 지향형. 수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의 공업이 입지에 유리한 중간 지점 지향형 또는 뭐죠?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이죠. 자, 중간 지점 지향형,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이 바로 우리가 공장이 되겠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M이 1보다 작을 때는 바로 뭐죠? 시장 지향형이죠. 국지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면은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으로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무게가 증가하는 맥주, 청량 음료 같은 중량 증가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M이 1일 때는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수송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공기 산업과 같은 자유 입지형 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40번. 공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 시장 지향형 입지와 원료 지향형 입지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찾는 거죠. 산출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투입 원료의 그것보다 훨씬 큰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어떻게 시장 지향형 입지를 우리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돼?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일반적으로 시장 지향형 입지를 또 선호합니다. 맞는 지문. 중량 감소 산업, 시멘트 산업 같은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형 입지죠. 3번 정답. 시장 지향형 입지가 아닙니다. 제품 수송비가 기업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장은 이 소비진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원료 지향형 입지,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형 입지, 또 시장 지향형 입지는 원료 운송비보다 제품 운송비가 큰 산업, 또 완제품의 부패가 큰 제빵 산업 등은 시장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로 갑니다. 자, 41번 문제를 가면은 자, 지역의 경제적 기반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대상 지역의 경제적 기반 분석은 부동산 개발업자 및 공급업자에게 사업 기획 및 시장 전략 의사 결정 시에 도움을 준다. 지역의 주된 산업의 입지 개수가 커지면은 해마다 어떻게 돼? 부동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죠. 그래서 입지 개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입지 개수는 우리가 입지상 LQ라고 하죠.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었는가를 보는 내용입니다. 입지 개수는 동일 산업의 전국에 대한 당해 지역의 비율로 구성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죠. 이 전국의 I 산업 구성비에다가 특정 지역 뭐 Z 우리가 지역에 있어서의 I 산업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성되죠. 분모는 전국, 분자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자, 4번 입지계수는 그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내고요. 입지계수가 1보다 커야겠죠. 입지계수가 1보다 커야 Z지역 I산업 구성비가 전국보다 크기 때문에 Z지역 I산업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Z지역 경계 밖으로 수출을 하죠. 1보다 커야 수출하는 기반 부문의 산업이 되고, LQ가 1보다 작으면은 그 지역에서 생산, 소비, 판매하는 비기반 부문의 산업이고, LQ가 1일 때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상태죠. 자, 이걸 잘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Z 지역의 I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자, 5번 정답이죠.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전국에 A, B 두 지역과 1, 2 두 산업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자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A 지역의 1산업의 입지계 수를 구하는 거죠. 자, 42번 보면은, 자, A 지역 1산업에 있어서의 LQ는 얼마냐? LQ는 이렇게 나오죠. 항상 LQ를 물을 때는 전국을 따져야죠.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특정의 I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Z지역,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이 전체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이 Z지역 I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분모는 전국이고 분자는 Z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요 수식에 따라서 전국 표에서 맨 오른쪽과 전국 전체가 400이죠. 전국 전체가 400이에요. 자, 그리고 전국의 I산업, 1산업은 250이죠. 맨 오른쪽 칸 보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칸, A지역 전체 산업은 200이고 A지역 1산업은 150이다. 그 숫자를 표에서 이렇게 맞춰서 요 수식에 따라 들어가면 돼요. 요 수식에. 그러면 얼마죠? 5, 8, 40, 50을 8로 나눠줬어요. 50으로 나눠준 거죠. 400을 50 나눠주면 8, 50으로 나눠주면 5, 50 나눠주면 4, 50으로 나눠주면 3. 자, 내항이곱 20이죠. 외항이곱 24예요. 그래서 10분의 12는 1.2인데 1.2는 1보다 크니까 무슨 산업? 기반 부문의 산업이 되겠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3번으로 갑니다. 자, 43번. 자, 43번 문제는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 산업의 입지계 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우리가 나열된 것은 다만 전국에 3개의 도시와 2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자, A도시, B도시, C도시가 있죠. 자, A도시의 LQ는 얼마? LQ는 자, 분모, 전국이죠. 맨 오른쪽, 전체 산업 얼마? 2천. 2천에서 섬유산업입니다. 섬유산업 얼마? 1000이죠. 1000. 두 번째 칸, 전체 산업 전국, 맨 밑에 전국의 전체는 2000인데 섬유는 1000. 그래서 여러분이 LQ는 다 분모는 요거야. 2000분의 다 1000입니다. 2분의 1이에요. 분모는 다 2000분의 1000. 여기에 2분의 1이야. 분모는. 자, 근데 A는 얼마? A는 A 도시의 전체는 400이죠. 맨 오른쪽 간 A 도시 전체 400에서 섬유 얼마? 250이고 B 도시는 전체 섬유 전체 500에서 섬유 250. 자, C 도시는 전체 1100에서 섬유 얼마?
500. 자, 그 표를 보고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놓으면 돼. 요게 맞춰서. 표만 잘 읽으면 돼요. 자, 그럼 분모는 2분의 1인데, 요건 얼마? 5, 8, 40, 5, 25죠. 자, 내항이 곱 8, 외항이 곱 10이죠. 4분의 5죠. 1.25가 돼요. 자, 여기는 2분의 1이죠. 여기는 얼마? 요것도 2분의 1. 약분했더니 1이고. 자, 요거는 또 2분의 1이고, 여기는 11분의 5고. 자, 내항이 곱 11, 외항이 곱 10이니까 이건 1보다 작죠. 그럼 가장 큰 건 A고, 두 번째는 B고, C가 가장 작네요. 이런 순서가 나오겠네요.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44번 문제로 갑니다. 자, 44번 문제를 보시면은 입지 분석 대상 지역에서 A 기반 산업의 종사자 수가 10명, 10인에서 11명, 11인으로 증가할 경우에 지역 전체 총산업 종사자 수가 100, 우리가 1에서 120으로 증가했다. 비율로 나왔죠. 변동분호 주어졌으면 경제 기반 승수는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자, 경제 기반 승수는 지역 전체에 있어서의 총 고용 인구를 우리는 기반 산업, 우리가 고용 인구로 우리가 나눈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것에서 뭐가 나온다? 기반 산업 고용 인구가 10명에서 11명으로 증가했으니까, 변동분호 나왔으니까, 지금 얼마? 기반 산업 고용 인구가 10명에서 11명으로 증가를 했죠. 10명에서 11명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변동분은 한 사람 곱하기 100. 퍼센트로 가는 거죠. 기반 산업 고용 인구 증가율로 가는 겁니다. 퍼센티지. 분모는 또 총 고용 인구 증가율로 가는데, 총 산업이 얼마? 100명에서 120명이니까 변동분 얼마? 20명이 변동했죠. 또 퍼센트로 가니까 100. 그럼 몇 프로? 약분했더니 요거는 20%. 또 요거 약분했더니 몇 프로? 10%니까 얼마? 2가 구하고자 하는 답.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변동분이 주어졌으니까 증가율로 표현했어요. 지금. 45번. 다음은 입지계수와 경제기반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래가 먼 것. 입지계수 LQ를 통해서 해당 지역 특정 산업의 특화도, 전문화를 파악할 수 있죠. 해당 지역 비기반 산업의 비율이 클수록 경제기반 승수는 커지죠. 자, 경제기반 승수는, 자, 분모 분자를 총 고용 인구로 나눠주면은 총 고용 인구분의 기반 산업 고용 인구분의 1이죠. 그러면 총 고용 인구분의 기반 산업 고용 인구는 이 기반 산업 고용 인구 비율입니다. 요것 분의 1인데, 자, 기반 산업 고용 인구 비율은 1 마이너스 비기반 산업 고용 인구 비율이 되겠죠. 자, 이때 여기서 비기반 산업의 비율. 자, 비기반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 인구 비율이 뭘수록? 이게 클수록, 이게 클수록 요 값이죠. 이 비기반 산업 요게 클수록 전체 값은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분모의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요 값은 커지죠. 그래서 경제 기반 승수는 커진다. 경제 기반 승수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번 맞는 질문. 3번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서 이 기반 산업 수출 부문분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의 전체 고용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서 기반 산업 수출 부문분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의 또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없다 하니까 틀렸습니다. 경제 기반 분석은 고용 인구의 변화가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4번 정답입니다. 자, 45번에 4번이 정답이고, 자, 46번 문제로 갑니다. 자, 46번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자, 도시 내부 구조 성장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또 최초에 나온 이론이죠. 1925년에 나온 최초 이론,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 사회학자인 버제스에 나온 동심원 이론입니다. 동심원 이론. 자,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맞고요. 도시 공간 구조를 뭘로?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죠.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의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3번. 도시의 공간 구조의 형성을 생태학적인 용어 뭐죠?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이 거주지에 있어서의 분화 형성,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거주지 분화 형상을 우리가 어떤 지역에도는 침입, 그리고 경쟁하고 다른 지역으로 변화하는 천이,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침입, 경쟁, 천이 등에 있어서의 과정으로 설명한 게 바로 버제스 이론. 3번 맞고, 자,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문에 응용한 것 틀렸죠. 이 튀넨에 있어서의 고립국 이론이죠. 이 고립국 이론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인데 이 6가지 형태의 이 동심원 지대 모형이죠.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인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을 이것을 어디에 적용했다? 도시 부문에 적용한 거죠. 자, 도시 부문에 적용해서 나타낸 게 바로 우리는 버제스의 이론이다. 자, 4번 정답이고, 이 이론에 따르면 천이지대는 중심 업무지구. 자, 천이지대는 이렇게 나오죠. 자, 중심 업무지구를 CBD고, 이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죠. 천이지대, 점이지대 또는 황혼지대죠. 황혼지대는 우리가 여기서 저소득 주택지역 중심 업무지구 이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죠. 저소득, 우리가 고소득, 그리고 뭐가 나오죠? 이게 바로 교외 통근자 지대인데 도시 핵심으로부터 몇 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동심원상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입니다.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7번. 다음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을 묻습니다. 자, 미국의 도시 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을 했죠. 자, 호이트가 주장을 했습니다. 호이트가 주장한 1939년에 나타난 호이트의 선형 이론 또는 축 이론 또는 부문 이론이라고 하죠. 자,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 있어서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그리고 저급주택지구, 중급주택지구, 고급주택지구 등이 주요 교통노선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죠. 교통노선을 따라 쐐기형 지대 모형으로 확대 배치된다. 자, 이게 도시의 핵심이죠. 이 도시의 핵심에서 이렇게 교통노선 축을 따라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동질적인 토지형이 이렇게 교통망을 따라서 우리가 부채꼴 모양으로 확산되는데, 이 모양이 꼭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이 선형이 바로 부채꼴 모양인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했다? 쐐기
모양, 웨지라고 하죠. 세기형 지대 모형으로 확대 배치된다.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죠. 자, 고소득층에 있어서의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도시의 주거 공간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1번 정답이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대한 설명. 48번 도시 공간 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심원설에 의하면은 중심지와 가까울수록, 여러분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 경향이죠. 반대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지대 낮고 접근성, 우리가 낮고 인구 밀도 낮고 우리가 범죄라든지 질병의 발생 빈도도 낮아지는 거죠. 반대로 도심 올수록 많아지죠. 1번 틀렸고 2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교통축을 따라 이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정답.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 자, 1945년에 맥켄지라는 학자가 주창을 하고요.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핵심 이론이죠. 다핵심 이론인데 문제는 이 다핵을 우리가 성립시키는 요인 나오죠. 다핵을 발생시키는 요인 또는 성립시키는 요인 우리가 4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그 4가지 중에서 2가지가 나왔네요. 유사활동 간에 우리 유사활동 간에 있어서 뭐가 나오죠? 같은 업종이죠. 같은 업종, 유사활동은 같은 업종 간의 활동에서는 상호 집합하여 이익을 추구합니다. 집적 지향성. 집적 지향성, 분산 지향성 하니까 틀렸죠. 또 이질 활동, 서로 다른 업종 간의 이질적 활동은 같은 도시 내에 입지하기가 어렵다. 입지적 비양립성이 나타나죠. 상호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 소득의 증가 둘 다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 하니까 틀렸어요. 둘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고 백화점, 귀금속은 집심성이죠.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인 집심성 점포의 대표적인 게 백화점, 도매상, 귀금속점입니다. 틀린 지문이죠. 자, 49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틀렸죠.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우리가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 도심이 나온 건 다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나오죠. 1번 정답. 선형 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주요 교통망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다핵심 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 다핵이니까 몇 개의 이 산대는 중심지들로 구성되고 있고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정답이죠. 50번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 끌어당기는 힘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중력 모형이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인 중력 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니은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친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서 중심 업무지구, 점유지대, 주거지역도 분화하고 있다. 거주지 분화 형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 동그라미 여기 포인트죠.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망 밑줄 선장하고 교통축의 접근성이 토지 가격에 영향을 주며 형성되는 이론, 선형 이론이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이산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5번이 정답인데 이 작년 시험에도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또 출제를 했죠. 그래서 도시 내부 공간 구조 이론은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 내부 공간 구조 이론까지 설명 마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매년 출제되고 있는 이 지대 직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